자, 이번 강의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와이어리스 관련된 기술들, 그 중에 이제 와이파이 802.11 와이어리스 랜과 관련된 기술 중에 CSMA/CA 프로토콜 동작을 우리가 RTS, CTS를 사용했을 때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간단히 보고, 그 다음에 셀룰러 네트워크스, 포스트 제너레이션 앤드 피프스 제너레이션 관련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인터랙티브 애니메이션 중에 이제 챕터 7과 관련된 802.11 CSMA/CA Without Hidden Terminal, 그 다음에 802.11 CSMA/CA With Hidden Terminal 두 개의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숨은 터미널 없이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802.11 CSMA/CA 이 히든 터미널 없는, 그래서 이 액세스 포인트에서 전부 이렇게 보이고 서로 간에 전부 다 신호를 이렇게 액세스할 수 있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프레임 타입을 보면은 이 색깔로 구별하고 있는데, 여기서 RTS, 이것은 이제 CTS, Clear to Send, 이건 Request to Send 프레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컬러는 데이터 프레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Acknowledge, 액세스 포인터가 이렇게 데이터를 다 받았을 때 보내는 Acknowledge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이 프리인 것, 이 그린 컬러로 그걸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디엄이 비지인 거, 빨간색은, 그 다음에 이 노란색은 미디엄이 이제 비지라고 생각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카운터를 우리가 쓰죠. 백오프하고 카운터 값이 세팅이 되고, 이제 이것이 카운터 값이 쭉 디크리먼트가 되는데, 이제 프리일 때, 미디엄이 프리일 때, 그때 이제 카운트다운을 보여주는 것이 이제 이 그레이 컬러가 되겠습니다. 자, 금방 본 것처럼 액세스 포인트 1개, 모바일 스테이션 3개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스테이션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거기서 이런 신호가 잠깐 보면은 프레임이죠. RTS 프레임. 자, 여기서는 이제 Request to Send, Clear to Send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긴 데이터 프레임 전송하기 위해서 채널을 예약하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에만 사용하죠. 이것이 이제 오버헤드가 되기 때문에 RTS, CTS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가 보통이지만,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 이게 길 때 우리가 이 RTS, CTS를 가지고 채널을 예약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리즘을 했으니 하면은 다시 시작이 되겠고, 다른 채널을 이렇게 누르면은 이제 그 누른 만큼 이 큐가 이제 웨이팅 하는 거죠. 보낼 프레임 데이터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오프는 계속 이렇게 증가했다 감소되는 걸 볼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우리가 그 앞에서 배운 것처럼 보내려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그 이더넷에서 배운 것처럼 충돌이 일어났을 때, 비지일 때 이 값이 이제 증가하고, 또 이 값이 이제 카운트 값이 쭉 이렇게 이 컬러, 이 그레이 컬러로 된 부분은 이제 카운트가 다운이 되는 거죠. 잠깐 스톱하면은,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빨간 것은 미디엄이 비지다. 그것이고, 이건 RTS고, RTS. 그 다음에 이제 액세스 포인터가, 그것을 클리어 투 샌드를 보내면은 이제 데이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나면은 정상적으로 이제 어크날러지를 이제 정상적인 경우 어크날러지 프레임을 보내주고. 자, 여기서는 802.11 CSMA/CA 히든 터미널들이 있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액세스 포인트고, 액세스 포인트는 모바일 스테이션을 다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전자파, 정기적인 신호 측면에서 볼 수 있지만, 다른 것들은 서로 간에 히든 터미널이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것이 안 보이고,
이것에 가능한 에어리어가 되겠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안 좋은 조건이죠. 이런 경우에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건지, 이제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각 프레임 타입별로 컬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똑같이 표현했고, 자, 여기서 스타트 시키면은 스테이션이 이제 미디엄 프리죠. 그래서 그런 경우 보내는 게 없었는데, 여기서 스테이션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누르면은 그 누른 만큼 큐에 보낼 프레임이 있는 걸로 표시되고, 그 다음에 스테이션 2도 마찬가지, 스테이션 3도 마찬가지. 충돌이 일어났을 때 이제 보내려고 했는데 못 보내는 경우, 뒤에 이렇게 백오프 되고, 그 다음에 그 값이 이렇게 카운트 다운 되는 것이 이 그레이 컬러로 된 것이 되겠습니다. 자, 0이 됐을 때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고, 카운트 값이. 다른 것들은 이렇게 계속 이제 값이 이렇게 다운되고 0이 됐을 때 보낼 수가 있겠어요. 자, 보내려는데 또, 이게 미디엄이 비지다. 그러면은 또 값이 이제 올라가겠죠. 자, 이런 식으로. 그 이후로 또 계속 이렇게 카운트다운 해서 이렇게 0이 이렇게 되는 경우, 0이 되는 경우 이렇게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RTS, CTS를 이용한 긴 데이터 프레임을 전송하기 위해서 채널을 예약하는 예를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셀룰러 네트워크, Fourth Generation and Fifth Generation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기술을 익히 Fourth Generation LTE 또 5 Generation 이동통신 기술이 이제 보편화돼서 이미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입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서비스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디테일한 기술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와이드 에리어 모바일 인터넷 기술이 되겠죠. 포스트 제너레이션부터 LTE, 그것이 이제 올 IP가 돼서 서드 제너레이션은 이제 기존의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 기술이 혼합된 그런 형태였다면은 포스트 제너레이션에서는 이제 올 IP 기술이 이렇게 반영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비스가. 자, 이것은 이제 핍스 제너레이션은 더 이것을 발전시키고 주파수 대역을 더 다른 데까지 확장해서 사용하면서 밴드폭이 더 커서 여기서는 이제 수십 메가 또는 수백 메가bps 가능하다면 여기서는 이제 기가bps 속도까지 가능한 그런 이동통신 기술이 되고 있는데, 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한국에서는 더 다른 나라들보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런 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이제 광범위하게 채택이 돼서 사용되고 있고, 이것이 이제 2019년 기준으로 모바일 브로드밴드에 연결된 그 디바이스가 여러분 휴대폰, 스마트폰을 생각하면 되겠는데, 그것이 이 고정형 브로드밴드 연결 디바이스, 집에서 사용하는 인터넷 고정되어 있죠. 그것에 비해서 5배 정도로 전 세계에 통계가 되겠습니다. 5배 정도로 더 많은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포스트 제너레이션이 한국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앞서 있기 때문에 97% 이상이, 미국 같은 경우는 그것보다 좀 낮은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어벨러빌리티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수백 메가bps까지 여러 채널을 한꺼번에 합해서 사용할 때 포스트 제너레이션 기술을 뒤에서 보겠지만 수백 메가bps까지 가능하고, 5세대 핍스 제너레이션에서는 기가bps급의 속도까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특히 표준이 중요하죠. 그 표준화를 한 곳이 3GPP라고 하는 것인데, 3GPP는 Third Generation Partnership
프로젝트가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더 발전적인 것들이 나왔는데, 포스트 제너레이션, 롱텀 에볼루션 스탠다드도 여기서 나오고, 피프스 제너레이션도 나오고, 그런 것들이 이 3GPP ORG에서 발표한, 릴리스한 다큐멘트를 보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나중에 보면 되겠고, 이 URL, 3GPP 오거나이제이션의 URL은 3gpp.org다. 포스트 제너레이션과 핍스 제너레이션 셀룰라 네트워크의 유사한 점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기존의 와이드 인터넷, 우리가 앞에서 배운 와이드 인터넷에 비해서 이것의 유사한 점과 그 다음에 틀린 점을 오른쪽에서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유사한 점을 보면은 똑같은 캐리어 이 엣지 부분과 코어 부분을 이렇게 제공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 엣지 부분과 코어 부분이 약간 틀리다. 그건 자세한 건 뒤에서 보이라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셀룰라 네트워크는 그 안에 이제 많은 캐리어들이 제공하는 그 네트워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인터넷을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라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전 세계적인 이동통신망은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스트 제너레이션, 여기서부터는 이제 All IP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운 IP와 연관된 그 프로토콜 스택이 있었죠. 그래서 앞에서 배운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있는 것들, 3층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NAT, NAT,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데이터하고 컨트롤 플레인, 분리한 거, 그 다음에 이더넷 기술, 이런 또 터널링 기술이 있었죠. 우리가 IPv6를 IP 버전 4 터널을 통해서 과도기에 이제 IPv4가 더 많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IPv6를 이제 그런 패킷을 보낼 때 이런 터널링 방법을 썼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유사한 것들이 사용되겠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어드 인터넷과 인터넷 인프라인 와이드 인터넷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도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점을 보면은 와이드 인터넷과 이제 다른 점을 보면은 와이어리스 링크 레이어가 이제 조금 이따 볼 그런 와이어리스 링크 레이어가 틀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이동성이 다른 것들보다 중요하게 가장 중요한 서비스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내셔널 모바일 서브스크라이버 아이덴티티 IMSI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이 심카드에 들어가게 되겠는데, 서브스크라이버 아이덴티티 모바일 카드. 자, 서브스크라이버 아이덴티티 모듈 카드죠. 여기에 이제 IMSI라는 64비트 아이덴티티가 이제 들어가죠. 그래서 그 뒤에서 또 이 내용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모델 측면에서 보면은 셀룰라 이동통신망 사업자한테 가입을 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와이파이하고 이제 틀린 점들이 되겠어요. 여기서 이제 홈 네트워크가 중요하고, 거기에 이제 이 가입했을 때 등록이 돼서 중요한 정보가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로밍 하거나 해외 특히 그런 경우에 이제 지원해주고 하는 그런 모빌리티 이런 것들이 와이파이라든가 기존의 와이어드 인터넷과는 이제 틀린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뒤에서 이제 그 차이점을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증 인프라라든가 인증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틀린 이동통신 사업자 간에 특히 해외에 나갔을 때 이제 안정적으로 서비스 해 주는 것, 글로벌한 액세스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와이드 인터넷 또 와이파이 이런 것들과는 조금 틀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4G LTE 아키텍처를 구성하고 있는 그 엘리먼트들을 보면은 모바일 디바이스가 이렇게 있고,
자, 이것은 유저 이퀴프먼트라고 또 한다. LTE 용어로는 유저 이퀴프먼트라고 하는데, 모바일 디바이스, 우리가 앞에서부터 사용해온 그런 용어를 써도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스마트폰이라든가 태블릿, 랩탑, 노트북, 인터넷 오브 띵스, 여기에 이제 4G LTE 라디오 그런 신호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장착된 그런 디바이스가 되겠고, 그게 모바일 디바이스가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IMSI 금방 소개한 인터내셔널 모바일 서브스크라이버 아이덴티티, 이거 이제 서브스크라이버 아이덴티티 모듈 속에 내장되는 거죠. 이것은 이제 64비트죠. 이것이 이제 그 맥 주소처럼, 이건 이제 64비트이기 때문에 맥 주소는 아니지만 맥 주소처럼 이제 유니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유저 이퀴프먼트라고도 한다. LTE 용어로는 유저 이퀴프먼트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 부분, 이게 셀이죠.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에서 미치는 그 액세스 할 수 있는 영역. 다른 셀들. 이게 이제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전부 이제 All IP. 그래서 서드 제너레이션과는 틀리게 포스트 제너레이션 LTE부터는 이제 All IP 이퀴프먼트를 이렇게 그런 것이 케이퍼블한 것들을 써서 한다. All IP Nest 패킷화다, 이 부분은. 그 안에는 이제 자세히 다 들여다보면 이 부분이 이제 뒤에 소개되겠지만, 모빌리티 매니지먼트 엔터티, MME. 그 다음에 이것은 이동하는데 그것과 연관된 것들을 제공해 주는데, 터널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기서 제공해 주는데, 그 뒤에 자세히 각각이 소개가 되니까 보기로 하고, 홈 서브스크라이버 서비스. 이걸 이제 이 모바일 가입자가 등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모바일 가입자의 정보가 있겠죠. 해외에 다른 로밍 서비스를 하더라도 이 홈 서브스크라이버 서비스. 자, 이것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과거에 호적 등본이 있는, 호적이 등록되어 있는 그런 것. 그것에 비하면 주민등록지 그것과는 이제 차이가 있죠. 그래서 같은 애는 아니지만 그런 중요한 정보가 여기 있다. 그래서 나중에 해외 로밍 서비스라든가 그런 거 할 때 여기 와서 필요한 정보를 또 물어서 인증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것이 서빙 게이트웨이가 있는데, 이거. 그 다음에 PDN 게이트웨이,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우리가 앞에서 배운 인터넷 라우터처럼 밖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그냥 보통의 라우터가 되겠어요. 보통의 라우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여기서 이제 쓰는 사설 주소라든가 이런 것들, 이 나트 기능까지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 안에는 히든으로 밖에서는 이제 이것을 상대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또 이제 뒤에 또 소개가 되니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개할 부분은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 이 부분이죠. 베이스 스테이션. 이것은 공식 명칭으로는 이볼루션 노드 베이스 스테이션. 자, 이 노드 B가 의미하는 게 그것인데, 이볼루션, LTE가 롱텀 이볼루션이죠. 이볼루션 노드 베이스 스테이션. 이것이 공식 LTE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캐리어 네트워크. 이 캐리어가 이동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캐리어 네트워크가 있죠. 이 네트워크의 엣지 부분에 있다. 여기서 이제 라디오 액세스를 위해서 라디오 리소스, 라디오 신호 이런 것들 모두 리소스죠. 그래서 그 라디오 리소스를, 와이어리스 라디오 리소스를 또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 안에서 이 셀이죠. 셀 매니지한다. 이것이. 그 다음에 다른 엘리먼트하고, 여기서 다른 엘리먼트라는 게 모바일 매니지먼트 엔터티가 되겠는데, 이것과 이제 상호 작용하면서 디바이스, 이 모바일 디바이스를 이제 인증해 준다. 그건 뒤에 또 여기서 소개가 되겠지만,
그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이것은 이제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그렇지만 틀린 점은 유저의 이제 이동성, 와이파이에서는 그런 이동성을 완전히 틀린 다른 곳으로 이렇게 현재 세션이라든가 DCP 커넥션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같은 SSID 이런 것을 쓴 그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지만 다른 곳으로 갈 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죠. DHCP를 써서 IP 주소를 다시 받고 하는 것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에 비하면은 이동성이, 나중에 이제 모빌리티에 대해서는 따로 뒷장 마지막 챕터에서 또 배우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차이가 있겠고, 또 무선이다 보니까 무선 신호의 색이라든가 이런 것의 그 크기, 색이 뭐 이런 것을 옵티마이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까운 베이스 스테이션을 이렇게 파악해서 그것과 코디네이션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틀린 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LTE 용어로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걸 베이스 스테이션이라고는 일반적으로 하지만 LTE 용어로서는 이볼루션 노드 B라고 표현한다. 이 B는 베이스 스테이션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홈 서브스크라이버 서비스, 줄여서 HSS. 이것은 이제 모바일 디바이스에 관련된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사람이 이제 태어났을 때 우리 과거에 호적처럼, 지금은 이제 가족 관계 증명서 이런 걸로 대체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주민등록등본 이런 것들은 이제 살면서 다른 곳으로 이제 이사를 많은 곳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이제 주민등록등본과 과거의 호적등본, 그것을 기록하는 저장소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겠죠. 그것이 이제 똑같은 예는 아니겠지만 유사한 예로 하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것이 이제 이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의 인증을 위해서 이 부분이 이제 사용된다. 해외 로밍을 하더라도. 자, 그 다음에 SGW, 이것은 이제 서빙 게이트웨이가 되겠습니다. 서빙 게이트웨이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PDN 게이트웨이 이 부분이죠. 이것은 이제 데이터 패스, 모바일부터 인터넷 게이트웨이까지 우리가 조금 이따 볼 컨트롤 플레인과 데이터 플레인을 나눴을 때 그 데이터를 생각했을 때 데이터 패스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조금 이따 볼 어떤 터널과 연관되는데, 그 터널이 이 부분을 중심으로 터널이 있고, 또 터널 두 개가 사용되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 또 터널이 있고, 그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PGW는 PDN 게이트웨이, 이건 이제 패킷 데이터 네트워크 게이트웨이가 되겠어요. 자, 외부에서 볼 때는 이제 이 모바일 셀룰러 네트워크의 게이트웨이가 되겠고, 또 인터넷 망으로 나갈 때 역시 게이트웨이가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다른 인터넷 게이트웨이 라우터처럼 그것처럼 보이는 그것과 비슷한 라우터라고, 게이트웨이 라우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NAT, 그러니까 여기서 많은 이제 사설 IP 주소들을 쓰는데, 그런 경우에 그것을 이제 이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테이블로 퍼블릭 IP 주소하고 변환을 시켜주는 NAT 서비스도 여기서 제공해 준다. 그 다음에 다른 여기 라우터들이 있죠. 이건 이제 터널링 할 때 사용되는 그런 라우터들도 이렇게 많이 사용된다. 그렇지만 우리가 크게 개념을 단순화시켜서 이 베이스 스테이션부터 서빙 게이트웨이까지 터널, 그 다음에 서빙 게이트웨이에서 PDN 게이트웨이까지 터널, 몇 개의 라우터를 통과하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단순화시켜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바일 매니지먼트 엔터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바일 매니지먼트 엔터티는 이것이 이제 이 디바이스, 모바일 디바이스를 인증해주고, 그래서 인증을 해야 될 게 디바이스가 네트워크에, 또 네트워크가 제대로 된 그런
정식의 합법적인 그런 정식 네트워크인지 그것도 이제 여기서 이 디바이스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것을 인증하는데 도움을 주는 그런 엔터티가 되겠습니다. 그거 할 때 이 HSS, 그러니까 앞에서 소개를 한 홈 서브스크라이버 서비스하고 인터랙션 코어디네이션 하면서 인증을 해준다. 자, 그 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를 해주는데 셀이 이제 이것이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동통신망을 다른 이제 베이스 스테이션으로 이게 네트워크 접속점이죠. 이게 바뀌어지는 거죠. 그 바뀌어지는 다른 망 셀 속으로 왔을 때 핸드오버가 일어나죠. 이 셀 사이에 핸드오버. 그런 경우에 이제 트래킹 하는 거라든가 또 이것이 슬리핑하고 있을 때 또 페이징해서 깨우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MME가 모바일 매니지먼트 엔티티가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터널 이야기를 했었는데 패스가 이제 터널이죠. 그래서 이 모바일 디바이스부터 이렇게 PDN 게이트웨이까지 터널을 만들어주는 것을 이제 모바일 매니지먼트 엔티티가 컨트롤 플레인으로서 그걸 해준다. 자, 방금 소개한 컨트롤 플레인. 자, 여기서는 LTE에서는 데이터 플레인과 컨트롤 플레인이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SDN에서 배운 개념이죠. 자, 이 부분이 컨트롤 플레인인데 여기서 이제 모빌리티 매니지먼트라든가 이동성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시큐리티, 이건 8장에서 다뤄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금방 이야기한 어센티케이션, 이런 것들을 이 컨트롤 플레인에서 하고, 거기서 이제 파이프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 터널을 만들어주면은 그 이후에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 데이터 플레인이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링크 피지컬 레이어의 새로운 프로토콜이 사용되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 터널링이 쓰이는데 베이스 스테이션이 바뀌죠. 네트워크의 접속점이 바뀌는 거예요. 이동을 했을 때, 다른 셀로 들어왔을 때, 그때 이 터널의 끝부분, 이 부분이 이제 아이디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바뀌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그대로 있고, 그렇게 해서 모빌리티를, 이동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링크 레이어의 프로토콜이 있었죠. 앞에서는 틀리게 LTE의 데이터 플레인 프로토콜 스택을 보면은, 자, LTE 링크 레이어 프로토콜을 보면은 이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는데, 맨 위에 있는 게 패킷 데이터 컨버전스가 되겠는데, 이것은 이제 헤더를 컴프레션 하는 거라든가 인크립션 하는 데 사용되고, 그 다음에 라디오 링크 컨트롤 프로토콜은 이제 프로그멘테이션 사이즈가 클 때 조각을 내고 그 다음에 재조립하고, 그 다음에 릴라이블 데이터 트랜스퍼를 담당하고 있는 라디오 링크,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미디엄 액세스, 이것은 이제 라디오 트랜스미션 슬롯을 사용하는데 그것을 요청하고 또 요청받은 것을 받았을 때 또 사용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미디엄 액세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조각으로 링크 레이어가 나눠져 있다. 이 세 가지의 기능을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배운 다른 와이파이라든가 이런 링크 레이어하고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LTE 라디오 액세스망을 보면은 이 부분, 이게 이제 다운스트림 채널은 FDM 또는 TDM을 쓰고, 여기서 이제 프리퀀시 채널이 이제 OFDM으로 올소거널한 프리퀀시 디비전 멀티플렉싱을 쓰고 있다. 여기서 이제 올소거널하다는 것은 인터페런스 측면에서 채널 간의 그 간섭이 최소화되는 그런 것을 이제 올소거널하다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업스트림은 FDM 또 TDM, 이것이 이제 또 마찬가지 OFDM과 유사한 이런 것들을 쓴다. 그리고 각 액티브 모바일 디바이스, 이 액티브 모바일 디바이스가 2개 또는 그 이상의 0.5ms 타임 슬롯을, 여기서는 이제 또 TDM 측면에서 0.5ms 타임 슬롯을 쓰고, 그 다음에 또 12개의 프리퀀시로 이렇게 FDM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개의 조합으로서 그것을 이제 합해서 사용하면은 그것이 슬롯이 많을수록 채널이 많을수록 그것이 이제 속도가 전체적으로 제공해주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래서 많이 쓴 경우는 수백 메가비피에스 그것도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이제 그것은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오퍼레이터가 자기가 쓰는 그런 방식이 이제 사용된다. 그것은 표준이 아니지만 그래서 오퍼레이터에 따라서 쓰는 방식이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자, 앞에서 본 LTE 데이터 플랜 프로토콜 스택 중에 우리가 이 터널을 봤었는데 터널이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뒤에 또 터널이 이렇게 있는데 우선 이 앞부분을 보면은 베이스테이션과 서비스 게이트웨이 이 부분의 터널을 보면은 자, 모바일 데이터그램이 여기서 말하는 GPRS는 Generalized Packet Radio 서비스가 되겠어요. 그것의 터널링 프로토콜인 GTP가 되겠는데 얘가 GTP 있죠? GTP. 그것을 이용해서 데이터그램이 인캡슐레이션 되고 그 다음에 이게 UDP를 이용해서 서비스 게이트웨이에 보내주는 거죠. 서비스 게이트웨이가 다시 이제 터널을 이용해서 데이터그램을 이제 PEGW 이거죠. PDN 게이트웨이 이것으로 보낸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빌리티를 지원하는데 여기서 이제 터널링의 끝부분 이게 만약 다른 베이스테이션으로 이렇게 또 망 접속점이 변경됐을 경우 다른 셀로 이동을 해서 베이스테이션이 바뀐 경우 그 엔드포인트 이 부분만 이제 바뀌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이제 그대로 있고 그렇게 해서 유동성을 지원해 준다. 자, 여기서는 이제 터널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LTE 데이터 플레인에서 이렇게 베이스테이션과 결합하는 것, 모바일 디바이스가 결합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적으로 1, 2, 3, 4 이런 식으로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는데 먼저 1번을 보면은 베이스테이션이 브로드캐스팅 하고 있죠. 여기서는 프라이머리 싱크가 매 5ms마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싱크가 브로드캐스팅 되면은 그때 이제 또 다른 베이스테이션들이 주변에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베이스테이션과 아직 결합하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캐리어들로부터 이렇게 베이스테이션들이 브로드캐스팅을 할 수가 있겠고,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바일이 이것이 프라이머리 싱크 시그널을 이제 찾아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싱크 시그널을, 이 주파수 상에 있는 두 번째 싱크 시그널을 또 찾아서, 그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브로드캐스팅 된, 베이스테이션에서 브로드캐스팅 된 인포메이션을 찾아서, 그때 이제 그 정보는 채널 밴드위스라든가 컴퓨테이션과 관련된 이런 정보, 그 다음에 베이스테이션의 셀룰라 캐리어, 그 이동통신사업자의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것을 찾아서 그 이후에 이제 그 값을 알았으면 다른 베이스테이션들로부터 이제 또 다른 정보를 또 가져올 수 있고, 여러 멀티플 셀룰라 네트워크를 고려했을 때 그 중에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어떤 베이스테이션을 선택할 건지, 그래서 그것과 결합을 할 건지, 그렇게 결정을 해서 선택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단계로 필요한 인증이라든가 이스태블리시먼트 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데이터 플레인 셋업하는 거라든가 이런 단계를 밟아서 어소시에이션을 한다. 연결을 한다. 자, 여기서 이제 LTE 모바일에서 파워 컨트롤과 연관되는 건데 슬립 모드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와이파이라든가 블루투스에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에너지 배터리를 이렇게 전략하기 위해서 두 가지 슬립 모드가 있는데, 가벼운 슬립,
그 다음에 아주 숙면을 취하는 깊은 잠. 가볍게 자는 경우는 이제 수백 밀리세크의 그런 시간 동안 이제 비활성화된 이후로 잠잔 이후로 그 이후에 깨어서 주기적으로, 그러니까 수백 밀리세크 단위로 주기적으로 이제 다운스트림 된 어떤 전송이 있는 것이 있는 건지 이런 것을 체크하고 그러기 위해서 깨어나고,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약 시간으로 봤을 때는 5 내지 10초 동안 이제 비활성화 상태에 있다가, 그런 경우는 이제 그만큼 전력 소모를 아끼겠죠. 그 이후에 이제 깨어나서 그런데 그 자고 있는 동안 셀이 변경될 수도 있죠. 우리가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연결, 앞에서 봤던 결합, 그것을 재설정해 줘야 된다. 자, 전체 글로벌 셀룰라 네트워크를 보면은 이것은 IP 네트워크의 하나의 네트워크가 되겠는데, 네트워크 오브 네트워크가 되겠는데, 자, 여기에 홈 모바일 캐리어 네트워크가 있고, 여기에 HSS가 있겠죠. 이 가입자 모바일 디바이스에 등록된, 그리고 이 모바일 디바이스가 로밍 서비스를 한다면은 그 방문하고 있는 것이 이제 비지티드 네트워크가 되겠고, 비지티드 모바일 캐리어 네트워크가 되겠고, 자, 심카드, 이것이 이제 글로벌한 아이덴티티 인포메이션이 있죠. 이 부분은 이제 여기에 등록이 되어 있고, 자, 여기서 이것이 금방 봤던 HSS가 아이덴티티하고 서비스 정보, 그것이 이제 로밍 할 때도 그 정보가 여기 있고 그것을 제공해 준다, 이것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All IP를 위해서 퍼블릭 인터넷과 인터 캐리어 IPX, 여기서 말하는 IPX는 IP 패킷 익스체인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인터넷 익스체인지 포인트인 IXP와 똑같은 건 아닌데 유사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캐리어들이 서로 인터커넥트하고, 그 다음에 퍼블릭 인터넷이 이 익스체인지 포인트에서 서로 간에 또 이것들과 인터커넥트 한다. 그런 것을 여기서 제공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서킷 스위칭, 텔레폰을 위한 서킷 스위칭, 그 다음에 서킷 스위칭과 패킷 스위칭이 믹스된 서드 제너레이션, not all IP인 그런 네트워크, 이런 것을 마찬가지로 지원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여기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나라에 따라서 핍스 제너레이션이 서비스를 하는 것도 있고 아직 안 하는 것도 있고, LTE하고 같이 섞여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일단 5G 서비스는 피크 비트 레이트 측면에서 포스트 제너레이션 LTE에 비해서 10배 정도 피크 비트 레이트를 제공하고 있고, 레이턴시, 이것은 이제 지연 시간이죠. 그것은 이제 10분의 1 정도, 10배 정도로 감소시키는, 그래서 1ms 이하로 이렇게 제공해주는 그런 서비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종합했을 때 트래픽 커패시티는 포스트 제너레이션에 비해서 약 100배 정도 증가를 가져온 것이 이제 그것이 최종 목표가 되겠는데, 핍스 제너레이션의 뉴 라디오를 보면은 주파수 그룹이 두 가지가 있는데 FR1과 FR2. FR1은 450MHz에서 6GHz, FR2는 24GHz에서 50GHz. 이 부분은 이제 이 FR2는 우리가 빛의 속도는 못 되지만, 빛의 속도는 3곱하기 10의 8승m/s인데 이것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빛의 속도보다 적은 2곱하기 10의 8승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걸 나누면은 이제 그 파장이 이 밀리미터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밀리미터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이런 두 주파수 대역을 우리가 쓴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포스트 제너레이션과 백워드 컴패티빌리티가 없기 때문에 가입자가 투자해야 되는 모바일 디바이스 또는 인프라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사업자가 투자해야 되는 거, 이런 비용이 새로이 굉장히 크게 발생한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미모, 마이모 또는 멀티플
디렉셔널 안테나가 되겠어요. 그래서 빔 포밍이라든가 이걸로 해서 픽스 제너레이션, 여기서는 라디오 신호 특성 자체가 멀리 전달되는데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나무라든가 건축물에 의해서 반사파가 또 심하고 어테뉴에이션이 또 페이딩이 심하기 때문에 빔 포밍이라든가 이렇게 안테나를, 지향성 안테나를 써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이렇게 올리는 그런 방법을 쓰고 있다. 그 다음에 밀리미터 웨이브의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속도가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근거리 정도, 그래서 우리가 와이파이의 거리인 10m, 뭐 100m 이 정도 단위로 이렇게 피코셀이 형성이 되고, 거기에 기지국이 이렇게 액세스 포인트가 이렇게 설치돼야 되기 때문에 투자비가,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한 투자비가 굉장히 크다. 자, 5G가 제공하는 세 가지 주요한 서비스를 보면은 그것이 표준화 작업이 진행이 또 되고 있지만, 여기서 세 가지는 eMBB, 그 다음에 URLLC, MTC 약어를 먼저 보면은 그건데, 이제 eMBB는 Enhanced Mobile Broadband가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그 서비스 사례로는 AR 또는 VR, 비디오 스트리밍 게임을 위한 것이 되겠고, 그 다음에 URLLC는 Ultra Reliable Low Latency Communication을 고려한 건데, Low Latency니까 굉장히 낮은 딜레이 타임, 1ms 이하의 또는 1ms 정도의 딜레이를 제공하는 그런 팩토리 오토메이션, 그런 것들이, 또 오토노머스 드라이빙, 리얼타임 그런 서비스, 원격 의료, 특히 원격 의료에서 로봇을 이용한 원격 수술 같은 경우, 거기서 이제 지연 시간이 굉장히 짧아야 되겠죠. 그래서 1ms 이하의 지연 시간을 요구하는 이런 URLLC 관련된 서비스. 그 다음에 MMTC, 이것은 이제 Massive Machine Type Communication이 되겠는데, 이제 IoT가 굉장히 전 세계 수십억 개 또는 수백억 개가 이렇게 쭉 깔려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낮은 속도지만 굉장히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묶어서 하는 MMTC, 이런 것들이 5G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가 되겠고, 또 각각이 별도의 표준이 되겠습니다.